국민의힘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가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회의입니다. 이 뜻깊은 첫 번째 회의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입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열리는 민생경제점검회의는 우리 당이 진정한 민생정당, 정책 정당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자 이기는 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책상 위에 통계를 훑어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 경제 위기의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시는 고물가와 고환율 문제를 점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난 연말 정권이 기업을 압박하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했지만 반짝 효과는 겨우 2주를 넘지 못했습니다. 새해 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환율이 치솟더니 급기야 다시 148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국제결제은행 BIS의 발표에 따르면 물가를 반영한 우리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이 주요 64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원화의 구매력이 국제적으로 폭락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통화가 안정됐지만 원화 가치는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과 민생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도 3년 만에 감소해서 22년 만에 대만의 추월을 당했습니다. 구조를 혁신하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빚내서라도 돈만 풀면 된다는 이재명 정권의 호텔 경제학이 우리 경제의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잘못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한은 정제는 환율 상승 책임을 서학 개미에게 돌리더니 이제는 유튜버 탓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작년 말 대기업과 증권사를 압박해서 달러 수급을 통제하더니 관세청까지 동원해서 1138개 기업을 전방위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공포 정치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시장과 싸우려 들면 경제는 더 망가지고 민생은 더 추락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꼼수가 아닌 전공법으로 민생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우리 당의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대중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와 경제 전문가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활발하고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물가와 고환율 문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주 소상공인, 자영업, 부동산 등 민생경제 전반을 촘촘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민생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국민의힘은 단 한순간도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발제 순서입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으로부터 민생 고물가 점검 관련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나눠드린 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PPT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 안정 정당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가 폭등과 환율 상승 그리고 집값 급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대중교통요금은 물론 커피 한 잔 가격까지 오르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미 10%를 훌쩍 넘었습니다. 물가는
쌀, 라면, 커피 등 406개 필수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민의 삶을 가장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자산의 75%는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55%만 자가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은 100% 정도 올랐고 이는 정권 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5년도 한국의 집값은 연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폭등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과거의 실패가 재현될 것이고 국민의힘에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정부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 대출을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400곳이 넘는 재건축 후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공급이 막혀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만 억제하면 결국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90%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 단독 세대주가 현재 42%고요. 앞으로 우리 학자들은 50%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90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매년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275만 명인데요. 대구 인구가 250만 명입니다. 대구 인구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한국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한국에 적절한 외국인들은 우리가 7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5%까지 늘어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고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정부가 수요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집값은 100%또 상승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율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고 있고 국민들은 제2 IMF 외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 등 모든 생활 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합니다. 원화는 역사적으로 86% 확률로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민 생활은 계속 악화됩니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확대 재정입니다. 2026년도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로 편성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가 경정 예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물가는 2% 올랐고 최저임금은 2.9%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은 이렇게 8% 이상 상승시켰고 앞으로 내년과 후내년 전부 다 5% 이상 확대 재정을 할 예정이다. 그러면 저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 된다는 겁니다. 국가의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예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를 경제를 크게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재정을 풀면 단기적으로는 환호가 나오지만 그 대가는 물가 상승과 환율 분환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되돌아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재정을 확대한 국가 중에 하나이며 그 결과 환율 상승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6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52%지만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현재 130% 정도로 추정됩니다. IMF가 기준으로 냈습니다. 비기축통화국 우리 원화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순위는 35위에서 40위권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조업은 세계 5위의 강대국이지만 GDP는 13위지만
우리 원화는 세계 40위권으로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위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2029년 한국의 순수한 국가 부채는 60%에 도달합니다. IMF는 한국의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60%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 국가로 분류합니다. 한국이 바로 제2 IMF 외환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확대 재정이 아니라 건전 재정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업 환경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법인세를 25에서 26%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제조업과 투자가 미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법인세가 가장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인데요. 현재 12%고 한국의 경쟁국이 싱가포르는 법인세가 17%로 법인세를 낮춰서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전 세계 법인세 평균 21%로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법인세를 올렸고 금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강성노조와 친노동 정책으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가 유입보다 유출이 2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지금 2026년 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취업이 45%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에 한국을 떠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보다 한국 기업의 유출이 2배에서나 5배나 많은 상황인데 더욱 악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대학생 취업률은 45%밖에 안 됩니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는 사라지고 청년의 미래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노동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균형 잡힌 노동 정책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대만에 역전당했습니다. 대만은 원래 4만 달러를 도달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3만 6천 달러 수준에 머물고 또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과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국가 부채율은 130%로 이미 위험 수준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민의힘이 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민생 경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 정당의 본령은 경제 안정과 성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의 회복,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균형 잡힌 노동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맡길 수 있는 정당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고 또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남은 시간은 제가 요 PPT를 잠깐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이고요. 저의 간단한 소개 요약입니다. PPT 한번 보시면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바로 확대 재정이 되고 있고 작년에 추경을 40조 원이나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우선주의입니다. 현재 10개 나라가 외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번째 국가가 파산했고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10개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더 추가로 자료를 조사했더니 84%에서 86%로 증가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86%로 증가하고 있고 저는 조만간 1,500원을 넘을 것이다. 우리 학자들은 올 연말에 1,600원까지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특히 90% 확률로 우상향하고 있고 금값은 76%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는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세계 40위권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 4,300억 달러인데요. 이 중에 90%가 전부 다 미국의 국채와 채권에 간접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투자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가능성 저는 30%로 보고 있는데요. IMF가 국가부채 60%를 넘어서면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2천억 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데 한미 통화 스와프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600억 달러가 있었고 한일 통화 스와프 700억 달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두 개 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이고 한국의 국가부채율 금년도 52%, 2029년 60%가 됩니다. 현재 프랑스가 국가부채율 130%인데요. 군인연금을 포함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율 130%로 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대책을 미국의 1등 주식을 사라, 미국 주식을 사라고 개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국내 주식 더 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소화 분석입니다. 우리의 약점입니다. 바로 고물가 고환율이고 저는 올 연말까지 환율은 1,600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100% 수입하고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강력한 노조,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강력한 노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세도 거꾸로 26%를 올렸습니다. 상속세도 60%입니다. 우리 청년 취업률이 45%밖에 안 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과 온라인의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스마트폰의 20%를 공급하는데 한국은 아직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탑재를 한다면 원화가 전 세계에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도 60%가 미국,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또 위험 요소 한번 보시면 바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미와 한일 통화 스와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물가와 환율, 집값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2026년도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됩니다. 세계 평균의 법인세는 21%, 상속세는 15%입니다. 싱가포르와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기업을 영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면 상속세를 면제해 줍니다. 일자리를 이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를 더 걷는 게 더 목적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재정을 확대한다는 정책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대학생 취업률이 45%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바로 이렇게 수출과 수요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렇게 원화가 약하다는 겁니다. 자, 집값을 보시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월 32조를 풀었습니다. 바로 집값이 폭등한 원인이 이렇게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집값과 환율 폭등, 강남 부자들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강남의 집값 100% 오릅니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집값 폭등, 이상경 차관 나갔습니다. 본인은 이제 내로남불이다. 집값 오르는 가장 이유 공급 부족입니다. 우리 학자들 공급 부족 400개가 넘는 재건축을 다 막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금리, 6월 3일 있는 지방선거 이후에 저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요 물가 한번 보시면 사과가 20%, 쌀은 18%, 귤, 고등어 전부 다 이렇게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밀가루 급등, 칼국수 이제 10,000원도 칼국수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 가격 환율입니다. 그래프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2%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대한민국 전 세계 꼴찌입니다. 한번 보시면 38개국 중에 우리는 34위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주 4.5일제를 한다, 노란봉투법을 한다,
강력한 노조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취업률이 4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노동 생산성을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 IMF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제 책입니다. 저는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외환위기 30% 확률로 다시 오게 됩니다. 국가별 GDP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30조 달러, 대한민국은 1.8조 달러, 세계 13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화가 전 세계에서 결제되는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20위가 헝가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40위 정도로 우리가 추정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한국은 1.9%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에게 저는 적정한 주식의 투자 비율은 90%는 미국, 10%는 한국에 사야지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 맞다는 겁니다. 자, 외환 보유에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보다 더 적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22%밖에 외환 보유고가 아니고 대만은 77%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97년도 외환 위기가 났을 때 대만이 끄떡 없었던 이유가 바로 충분한 외환 보유고 때문에 위기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위스, 홍콩 전부 다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면서 위기에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고 환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환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 저는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란봉투법부터 해서 전부 다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때 70% 집값이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때 100%가 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자가집을 가진 사람이고 금년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만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크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가집을 가진 사람은 수도권 55%밖에 안 됩니다. 주택 공급을 열려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전부 다 경제를 옥죄고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정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바로 법인세 인상, 대주주 양도세, 정권거래세 모든 세금을 올려서 확대 재정을 하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